3년. 한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지 정확히 3년이 흘렀다.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그 비 내리던 날에 멈춰 있었다. 재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 그 모든 빛나던 이름들은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빛과 사무치는 그리움뿐이었다. 만약 운명이 그녀에게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할 기회를 준다면,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더 잔인한 장난일까?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불빛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SJ그룹의 호텔 라운지. 한서연은 이 호화로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기름진 머리를 한 중년 남자가 앉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서류를 내밀었다. 한서연 씨, 이래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덤벼서 쯧쯧. 아무튼 이달까지 변제 못하면 약속대로 사무실 집기 전부 차압 들어가는 거 알지? 남자의 목소리는 끈적한 거머리처럼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한때는 촉망받는 디자이너로 자신의 이름을 건 스튜디오를 열었던 그녀였다. 하지만 남편 강태준이 의문의 사고로 실종된 후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슬픔에 잠겨 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믿었던 동업자는 남은 돈을 들고 사라졌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파산한 사무실과 빚 독촉뿐이었다. 그때였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앞에 앉아있던 남자마저도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호텔 보안 요원들이 한 남자를 제지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강태준, 아니 알렉스 강,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남자의 외침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보안 요원들 뒤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얼굴로 서 있는 한 남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충격과 함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죽었다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남편. 강태준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서연이 기억하는 다정했던 태준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주변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무감각한 표정은 마치 잘 깎아놓은 얼음 조각상 같았다. 소란을 피우던 남자는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라운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는 잠시 소란이 일었던 곳을 무심하게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돌아서서 자신의 테이블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끌려나갔던 남자가 어떻게 뿌리쳤는지 다시 나타나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만년필로 그를 향해 달려든 것이다. 이 배신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보안 요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뛰쳐나가 남자와 알렉스 강 사이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테이블에 두꺼운 메뉴판을 집어들어 남자의 손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당황한 남자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남자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고 그 사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상황이 모두 정리된 후에야 서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그 남자 알렉스 강과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놀라움, 그리고 흥미.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동물을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서연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괜찮으십니까?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달려와 알렉스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만 까딱하고는 서연에게 말했다. 고맙군. 이름이 뭐지? 목소리마저 차갑고 낮았다. 태준의 목소리와는 음색은 비슷했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알렉스는 잠시 그녀의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는 듯 침묵하더니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했다. 비서는 곧바로 서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한서연 씨, 저희 대표님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주소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멍하니 명함을 받아 들었다. SJ그룹 대표이사 알렉스 강.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라운지를 떠났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앞에 앉아있던 빚쟁이 남자는 이미 상황이 복잡해진 것을 눈치채고 자리를 뜬 지 오래였다. 서연의 손에는 차가운 명함 한 장만이 남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 장소인 SJ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어젯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강태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 SJ그룹의 대표, 그리고 알렉스 강이라는 이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았다. 태준은 SJ그룹의 후계자였지만 그의 사고 이후 모든 것은 사촌인 강민혁에게 넘어갔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대표이사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서연은 복잡한 머리를 애써 정리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최고층에 위치한 대표이사실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알렉스 강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서연은 다시 한번 숨을 참아야 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태중과 정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안지, 그가 짧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알렉스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어제 일에 대한 보상이다. 원하는 만큼 액수를 적어. 그의 말투는 어떠한 감정도 배제된 순수한 비즈니스 그 자체였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알렉스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내 이름은 명함에 있었을 텐데. 아니요, 진짜 이름 말이에요. 당신 강태준 씨와 무슨 관계죠? 그녀의 돌직구 질문에 알렉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런 사람은 모른다. 쓸데없는 질문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는 전혀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혼인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뭐죠? 보면 모르나? 결혼계약서다. 알렉스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한서연 씨, 당신에 대해 알아봤다.
파산한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상당한 액수의 빚, 그리고 미망인이더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지. 그리고 계약기간 1년 동안 매달 생활비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이 끝나면 위자료로 20억을 추가로 주지. 나쁘지 않은 조건일 텐데. 서연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왜 하필 저죠? 그녀가 물었다. 알렉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어제 당신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침착함.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여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SJ그룹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족속들이 많지. 특히 내 사촌인 강민혁 부사장이 가장 거슬리는 상대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선대 회장, 즉 내 할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결혼이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아무 여자나 내 옆에 둘 수는 없어. 멍청하거나 탐욕스러운 여자는 내 약점만 될 뿐이니까. 그는 다시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달라 보였다. 절박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위험 앞에서도 당당했지.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당신 옆에 있으면 머릿속을 괴롭히던 안개가 조금 걷히는 기분이 들어. 마지막 말은 마치 혼잣말처럼 작게 흘러나왔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강태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준을 닮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안개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사고로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녀가 거절의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알렉스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 남편 강태준 3년 전 바다에서 실족사로 처리됐다고 들었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지.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사고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나 역시 3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었지.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똑같은 얼굴, 그리고 기억 상실. 설마 하는 생각에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알렉스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내 옆에 있어. 그럼 당신이 원하는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했다. 빚더미에 앉아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에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동아줄이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의 정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 배우자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3글자를 똑똑히 적어 내려갔다. 한서연. 그 순간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서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억소리 나는 비준 눈 깜짝할 사이에 청산되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허름한 옥탑방에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안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감옥처럼 느껴졌다.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없었다. 모든 것이 알렉스 강이라는 남자를 닮아 있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빈틈을 보이지 않는 완벽함. 그들의 결혼 생활은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각자의 침실을 썼고 아침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다. 대화는 필요할 때만 용건만 간단히. 마치 감정이 거세된 로봇처럼 두 사람은 계약서에 명시된 부부라는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이었다. 서연에게 매일 아침은 고통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감각을 느껴야 했다.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던 눈매, 장난기 가득했던 입꼬리. 태준의 얼굴에 깃들어 있던 모든 따스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기억하는 남편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남편을 닮아 있었다. 이 잔인한 모순은 매 순간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음식을 삼켰지만 음식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리며 목구멍을 넘어갔다. 그녀는 이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에게서 강태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혹은 그가 강태준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알렉스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서재로 향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침실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일에만 몰두했다. 회사에서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로 군림했고 집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서연이 무심코 끓인 김치찌개 때문이었다. 그날은 알렉스가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서연은 오랜만에 직접 저녁을 준비했다. 태준이 살아있을 때 그는 유독 그녀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좋아했다. 추억에 잠겨 찌개를 끓이던 서연은 뒤늦게 들어온 알렉스와 마주쳤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김치찌개예요. 저녁 안 드셨을까봐. 알렉스는 대답 대신 이마를 짚었다.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군.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반응에 놀란 서연이 다가가려 하자 그가 손을 들어 막아섰다. 오지마. 그의 눈 속에서 서연은 처음 보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과 혼란이었다. 그의 귓가에 정체 모를 소음이 울리는 듯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흐릿한 뒷모습, 그리고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달콤한 웃음소리. 파편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상에 그는 숨을 헐떡였다. 당장 치워. 그는 찌개를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부엌으로 가 찌개를 버렸다. 그날 밤 알렉스는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은 새벽이 되어서야 꺼졌다. 그 일이 있은 후 알렉스는 서연을 더욱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거리를 좁히려는 듯 자꾸만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거실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펜트하우스의 일부 공간을 재구성하는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면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다. 한참 스케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뭔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어느새 알렉스가 그녀의 뒤에 서서 스케치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길 때면 오른쪽 검지로 관자놀이를 툭툭 건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서연의 눈에 박혔다. 태중과 똑같은 버릇이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집이 너무 차가운 느낌이라 조금 따뜻하게 바꿔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 대신 따뜻한 원목과 패브릭을 활용한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다. 알렉스는 말없이 스케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또다시 지끈거리는 두통과 함께 흐릿한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쳤다. 함께 가구점을 돌아다니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벽지 색깔을 고르며 장난치던 순간. 우리 집은 당신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다. 쓸데없는 짓. 그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보았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깊은 혼란과 그리움 같은 감정을. 며칠 뒤 알렉스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SJ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연에게는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자 강민혁을 비롯한 SJ그룹의 사람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파티 당일 서연은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알렉스와 함께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등장하자 장내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그룹 총수의 아내를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훑어보았다. 특히 강민혁의 시선은 집요할 정도로 그녀에게 꽂혀 있었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알렉스, 재수 씨를 이제야 소개해주는 건가? 미인이시군.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게 흘러나왔다. 서연은 본능적인 불쾌감에 몸을 굳혔다. 바로 그때 알렉스가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내 아내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강민혁 부사장. 그의 행동은 소유욕을 드러내는 동시에 민혁에 대한 명백한 경고였다. 민혁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파티 내내 알렉스는 서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비즈니스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시선은 항상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위스키를 마시던 알렉스는 무심코 잔을 든 손에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렸는데 그 사소한 습관 역시 태준의 것이었다. 서연은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이토록 여러 번 겹칠 수는 없었다. 그는 기억을 잃었을 뿐 자신의 남편 강태준이 틀림없었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웨이터가 실수로 서연에게 와인잔을 쏟은 것이다. 짙은 남색 드레스 위로 붉은 와인이 얼룩을 남겼다. 웨이터는 사색이 되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다. 서연이 괜찮다고 말하기도 전에 알렉스가 먼저 나섰다. 그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며 얼룩을 가려주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웨이터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괜찮으니 이만 가보게. 대신 지배인에게는 보고하도록. 그의 침착하고 단호한 대처에 주변의 수군거림이 멎었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깨에 걸쳐진 그의 재킷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체향을 느끼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라벤더 향이군.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오늘 뿌린 향수는 라벤더 향이 맞았다. 태준이 가장 좋아했던 향기였다. 그 향 왠지 익숙해. 알렉스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앞을 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보랏빛 라벤더가 끝없이 펼쳐진 언덕과 그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슴이 아릴 정도로 그립다는 감정만큼은 선명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잠든 그는 냉정한 CEO가 아닌 그녀가 기억하는 다정한 태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어보려다 이내 멈추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알렉스의 재킷에 남아있던 온기와 익숙했던 라벤더 향은 한서연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소한 습관들, 특정 냄새에 대한 반응,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본능적인 보호 행동까지. 이 모든 조각들은 단 한 사람, 그녀의 남편 강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알렉스 강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철옹성과 같은 SJ그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준비하는 암사자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알렉스 강이 잃어버린 3년과 강태준의 사라진 3년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식사를 마친 알렉스가 서재로 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었고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그의 귀 뒤쪽에 꽂혔다. 짙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던 곳, 그곳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 자국이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저 흉터는 어릴 적 태준이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긁혀 생긴 것이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그의 가장 내밀한 상처의 흔적이었다. 세상에 어떤 우연이 사람의 얼굴과 습관을 닮게 하고 심지어 비밀스러운 흉터 자국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사치였다. 그는 강태준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알렉스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의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개인적인 물품들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알렉스 강으로서의 3년 외에 어떤 과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에서 발급된 신분증, 대학 졸업장, SJ그룹 미국 지사에서의 경력 증명서까지. 모든 서류는 완벽했다. 마치 강태준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세탁하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강민혁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서연은 인터넷을 통해 3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알렉스 강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기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동양인 남성이 당한 사고는 없었을까? 그녀는 수백 개의 기사와 사건 보고서를 뒤졌다.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에 매달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의문의 차량 추락 사고. 운전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동양인 남성이었고 그는 심각한 두부 외상과 함께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 사고 발생 시점이 태준이 실종된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가슴이 떨렸다. 서연은 이 기사에 언급된 세인트 주드 병원이라는 이름에 모든 희망을 걸기로 했다. 한편 한서연의 존재는 강민혁에게 눈엣가시였다.
처음에는 그저 알렉스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급하게 구한 얼굴마담용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티장에서 보여준 알렉스의 태도와 서연을 대하는 그의 미묘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민혁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과거의 어떤 여자에게도 그런 보호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민혁은 자신의 신복인 김비서를 불렀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뒤를 캐봐. 과거부터 주변 인물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그리고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24시간 감시 붙여. 그 여자가 알렉스의 약점이 될지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될지 알아봐야겠어.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명령을 받들었다. 검은 그림자가 서연의 등 뒤에 조용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민혁의 감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다. 세인트 주드 병원에 국제 전화를 걸었지만 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어떤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으로 날아갈 명분이 없었다. 알렉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고민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의외의 기회가 찾아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가 LA에서 열리는 국제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서연아, 너 요즘 힘들었잖아. 이 기회에 바람도 쐬고 새로운 트렌드도 볼 겸 같이 가자. 체류비는 내가 전부 댈게.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서연은 알렉스에게 박람회 이야기를 꺼냈다.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어요. 일주일 정도면 될 거예요.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의 반응을 살피는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알렉스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거절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김 비서에게 말해. 경호원도 붙여주지.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순순했다. 아니, 오히려 과할 정도의 배려였다. 그는 왜 그녀의 갑작스러운 외출을 이토록 쉽게 허락하는 걸까? 서연은 의아했지만 일단은 그의 허락에 안도했다. 그녀는 출국 준비를 서둘렀다. 박람회는 명분일 뿐 그녀의 진짜 목적은 오직 세인트 주드 병원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출국 당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보며 굳은 다짐을 했다. 반드시 태준의 흔적을 찾아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탄 차 뒤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검은 세단 안에서 김 비서가 강민혁에게 전화로 보고하고 있었다. 예, 부사장님. 한서연, 지금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목적지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혁의 차갑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LA라고. 그 여자, 생각보다 똑똑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가서 뭘 어쩌시겠다. 좋아, 어디 한번 놀아보라고 해. 대신 절대 눈앞에서 놓치지 마.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 전부 보고해. 서연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위험한 덫을 까맣게 모른 채 진실을 향한 위험한 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의 태양은 서울보다 뜨거웠지만 한서연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알렉스가 붙여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양옆에 섰다. 서연은 그들의 존재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일단 선배와 함께 예약된 호텔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람회장으로 가는 척차에 오른 그녀는 미리 계획한 대로 움직였다.
복잡한 시내 교차로에서 그녀는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잠깐, 저기 서점에 들렀다 갈게요. 금방 올 테니 먼저들 가 계세요.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그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는 곧장 반대편 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잡아탔다. 세인트 주드 병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서연의 심장은 세인트 주드 병원의 거대한 정문 앞에 섰을 때 마치 엔진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이곳에 이 낯선 땅의 병원에 3년간 그녀가 찾아 헤맨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원무과로 향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차가웠다. 죄송하지만 환자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다. 서연은 애원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실려온 신원 미상의 동양인 남자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그의 가족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다. 그녀는 허탈하게 병원 로비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 그녀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나이든 간호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상심하고 계신가요, 아가씨? 한편 서울의 SJ그룹 본사 대표이사실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강민혁은 비열한 미소를 감춘 채 알렉스의 책상 위에 서류 몇 장과 사진들을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LA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SJ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성건설의 핵심 임원이었다. 알렉스,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군. 재수 씨가, 아니, 한서연 씨가 우리 회사의 1급 기밀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자료를 태성 측에 넘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네. 민혁은 마치 정말로 안타깝다는 듯 연기했다.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단독으로 움직인 것도 그렇고 오늘 저녁 그 남자와 은밀하게 다시 접선할 약속까지 잡았더군. 자네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지만 이건 회사 전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야. 알렉스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계획적으로 경호원을 따돌린 점, 경쟁사 임원과 비밀리에 만난 점, 배신감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가 잠시나마 그녀에게서 느꼈던 기묘한 익숙함과 편안함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 기억을 잃은 텅 빈 공간에서 정체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성은 그녀를 의심하라고 소리쳤지만 본능은 그녀를 믿으라고 절규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던 그 용기는 위선일 리 없었다. 알렉스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냉정하게 만들었다. 사실 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이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 그는 민혁에게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은 시각 세인트 주드 병원의 한적한 카페. 서연은 은퇴 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노간호사 마리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갑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태중과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에요. 제가 찾고 있는 남편이에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아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오, 세상에. 존 도우. 그녀는 사진 속 태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3년 전 끔찍한 사고를 당한 채 실려왔던 청년이었죠. 신분증이 하나도 없어서 우린 그를 존 도우라고 불렀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마리아의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마리아는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을 이었다. 그 청년, 정말 안쓰러웠어요. 악몽을 꾸는지 밤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울었죠. 서연, 서연 하고. 혹시 그게 아가씨 이름인가요?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가 바로 자신의 남편 강태준이었다. 한동안 어떤 남자가 보호자를 자처하며 그를 돌봤어요. 아주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동양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접근은 철저히 막더군요. 얼마 후 그는 청년을 데리고 갑자기 퇴원해버렸어요.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르고요. 서연은 그 보호자가 강민혁이었음을 직감했다. 그가 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기억을 잃은 그를 알렉스 강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자신의 소나귀에 넣은 것이다. 치가 떨리는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려봐요. 마리아는 무언가 생각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간호사실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사고 현장에서 그 청년의 옷 주머니에 있던 물건이에요. 보호자라는 남자는 별거 아니라며 버리라고 했지만 언젠가 진짜 가족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 열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들이 결혼식 날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바로 그 반지였다. 반지 안쪽에는 TJ Hearts SY라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의심도 필요 없었다. 태준 씨, 서연은 반지를 손에 쥔 채 오열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분노,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쳐 그녀의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 지옥 같은 3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마침내 남편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대한 거짓의 성에 갇혀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단 하나였다. 그를 되찾아오는 것, 그를 둘러싼 거짓의 성벽을 부수고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 서연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이제 돌아가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한서연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가 없는 동안 강민혁이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지, 그리고 알렉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알렉스 강은 소파에 앉아 마치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태성건설 임원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여러 장이 흩어져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는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신문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설명해봐. 알렉스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그는 사진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경호원들을 따돌리면서까지 이 남자를 만나야 했던 이유가 뭐지? SJ그룹의 신도시 개발 계획안이 이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신도 잘 알 텐데.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겨누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전사였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알렉스 강이라고 믿으세요? 서연의 질문은 허를 찌르는 기습과도 같았다. 알렉스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지난 3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죠.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나요? 당신의 진짜 이름,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당신이 행복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정말 텅 비어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다. 알렉스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주제를 바꾸려는 수작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수작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진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간은 그녀의 편이었다. 제 남편 이름은 강태준이에요. SJ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죠. 우리는 대학 시절에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했어요. 그는 당신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늘 따뜻하게 웃었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아껴줬죠. 그녀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함께 거닐던 교정의 풍경,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그가 서툴게 프로포즈하던 날의 감동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디테일이 살아있었고 그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알렉스는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일관했지만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녀가 묘사하는 장면들이 마치 희미한 안개 속 풍경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지끈거리는 두통이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는 보랏빛 라벤더가 가득한 언덕에 우리만의 집을 짓기로 약속했어요. 당신은 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고 생각에 잠길 때면 오른쪽 검지로 관자놀이를 건드리는 버릇이 있었죠. 위스키를 마실 땐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기도 했고요. 서연이 말하는 사소한 습관들은 정확히 알렉스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버릇들을 그녀가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거짓말, 전부 지어낸 얘기야. 그는 애써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이가 사라졌어요. 바다에서 실족사했다는 경찰의 발표만 있었을 뿐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저는 그렇게 지난 3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귀 뒤쪽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희미한 흉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흉터,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죠. 그때 당신 엄청 울보였는데. 그녀의 손길에 알렉스의 몸이 굳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상처였다. 그 자신조차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흔적이었다. 그의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기 시작했다.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그의 텅 빈 과거와 악의가 딱딱 들어맞고 있었다. 그때 서연은 자신의 주먹 쥔 손을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낡았지만 익숙한 디자인의 반지가 놓여 있었다. 이 반지 기억나세요? 그 반지를 본 순간 알렉스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수많은 영상들이 파편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장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던 그녀의 모습. 사랑해 서연아, 영원히.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밤,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검은색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과 운전석에서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던 강민혁의 얼굴. 으윽,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억의 홍수가 그의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 반지 안쪽에는 우리 이름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TJ, 태준, 그리고 SY, 서연.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그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다. 알렉스, 아니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는 미친 듯이 반지 안쪽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말대로 TJ Hearts SY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그를 3년간 지배했던 알렉스 강이라는 정체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꼭두각시였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그는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미소를 보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3년 만에 그는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차가운 CEO 알렉스 강이 아닌 그녀의 남편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그 이름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간의 강을 거슬러 3년의 세월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한서연은 그의 품에 와라간겨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강태준은 기억의 파편들이 만들어낸 지독한 두통 속에서도 본능처럼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 품, 이 향기, 이 온기.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쪽을 되찾은 듯한 완전함이 그의 텅 비었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들의 재회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처절했다. 서로의 눈물로 지난 세월의 상처를 씻어내고 서로의 온기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이제 더 이상 기억을 잃은 CEO와 계약 신부는 없었다. 오직 잔인한 운명에 맞서 서로를 되찾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그들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강민혁. 그 이름은 독사의 이빨처럼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며 버티고 있었다. 강태준의 기억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의 결정적인 순간과 서연과의 행복했던 기억들만 강렬하게 돌아왔을 뿐. 지난 3년간 알렉스 강으로 살았던 시간과 SJ그룹의 내부 사정은 여전히 안개 속처럼 희미했다. 그는 내가 아직 자신의 꼭두각시라고 믿고 있을 거야. 내가 당신을 배신자로 오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동기어전을 각오하는 것과 같았다. 우리 연극을 계속해야 해.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동반자의 눈빛이었다. 당신은 계속해서 냉정한 알렉스 강으로 남아 나를 의심하고 내게 분노한 남편 역할을 하는 거야. 강민혁이 완벽하게 방심하도록. 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즉시 이해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적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두 사람은 밤새워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서연은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이 집에서 쫓겨나고, 태주는 그녀에게 상처받은 냉혈한 CEO 역할을 계속한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서는 계획대로 격렬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고성이 오갔고 값비싼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태준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그는 서연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졌고, 그녀는 눈물 흘리며 쫓겨났다. 이 모든 상황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강민혁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은 민혁은 사무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서연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이제 알렉스는 다시 자신의 통제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집에서 쫓겨난 서연은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이 비밀리에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머물며 자신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녀의 무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재능과 지식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지난 몇 년간 SJ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는 창구로 건설 현장의 자재 납품이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이용했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녀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업계의 뒷소문을 수집하고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장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밤에는 노트북 불빛에 의지해 비자금의 흐름을 쫓는 추적자였지만 낮에는 태준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들은 보안이 완벽한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짧은 통화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목소리에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한편 태준은 회사에서 자신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의 배신을 빌미로 회사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SJ그룹 창사 이래 가장 대대적인 규모의 특별 내부 감사를 선포했다. 나는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배신자를 용납할 수 없어. 회사 내부에 숨어있는 모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아낼 것이오. 주주총회에서 그의 선언은 서슬퍼런 살기를 뿜어냈다.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더욱 신임하게 만들려는 쇼라고 생각하며 내심 흐뭇해했다. 그는 태준의 감사팀이 자신의 핵심 자금줄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감사팀의 총괄 책임자가 바로 태준이 비밀리에 접촉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는 바로 박 이사였다. 박 이사는 태준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신뢰했던 신복이자 강민혁 체제에서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인물이었다. 태준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박 이사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서연이 찾아온 결혼 반지를 증표로 보여주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박 이사는 충격과 분노에 떨며 이내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이 늙은이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다. 이제부터 이 늙은 목숨, 도련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태준과 박 이사, 그리고 서연. 복수를 위한 강철 같은 삼각동맹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박 이사가 이끄는 감사팀은 민혁의 예상을 벗어나 회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그물은 서서히 강민혁의 목을 조여왔다. 서연은 마침내 민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 증거를 포착했고, 박 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민혁의 비리에 동조했던 임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태준은 CEO의 권한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태준과 서연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서 태준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하게 돌아왔다. 그는 서연과 함께 나누었던 사소한 약속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를 기억해냈다.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녀를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그의 복수심을 더욱 뜨겁게 불태웠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부부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결전의 날을 잡았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고 강민혁을 심판대에 세울 그날, 바로 한 달 뒤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였다. 그날은 SJ그룹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날이 될 것이었다. 결전의 날이 마침내 밝았다. SJ그룹 연차 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안은 폭풍전야 특유의 숨막히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 임원, 그리고 언론 매체 기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모든 이의 시선은 단상 중앙에 앉은 두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한 명은 의기양양하여 승리를 자신하는 듯한 강민혁 부회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아내의 배신 이후 더욱 냉혹하고 그 속을 알 수 없게 변해버린 대표이사 알렉스 강이었다. 이 평온해 보이는 권력 이양식 아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가공할 만한 해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민혁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연단에 섰다. 그는 지난 1년간의 경영 성과를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를 동원해 자랑했다. 매출 신장, 신규 프로젝트 성공. 모든 공로는 교묘하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졌고, 강태준, 알렉스는 그저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상징적인 존재처럼 포장되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SJ그룹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강민혁, 그룹을 이끌고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태준에게 머물렀다. 태준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저 멍청한 놈, 이제 와서 모든 게 자기 소나기를 벗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겠지. 민혁은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사회자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바로 대표이사 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강민혁 부사장, 아주 감명 깊은 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시죠?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알렉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SJ그룹의 지난 3년간의 진짜 기록이 하는 말이죠. 박 이사님,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시죠. 태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박 이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리고 강민혁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던 대형 스크린 위로 전혀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별 내부 감사 결과 보고, 그 제목 아래로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이름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과 강민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건 전부 날조야. 음모라고. 알렉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강민혁은 당황하여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박 이사는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다. 민혁의 성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검사보다도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올라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는 3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태준이 당했던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그를 알렉스 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 입원시킨 병원 기록,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강민혁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서 지불한 내역이 떴다. 강민혁 부사장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닙니다. 그는 SJ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를 살해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살인 미수범입니다. 서연의 외침은 천둥처럼 회의장을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민혁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연단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들고 비명처럼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비명, 경호원들이 달려오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위협적인 흉기.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익숙하고도 단단한 품에 안겨 있었다. 강태준이 그녀를 막아선 것이다. 그는 날아오는 명패를 팔로 막아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서연이 위험에 처한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안개가 걷혔다.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던 자신의 모습,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직전 차창 너머로 자신을 보며 비웃던 강민혁의 악마 같은 얼굴, 그리고 사고 직전까지 머릿속에 가득했던 단 하나의 생각, 서연아, 보고 싶어. 3년간의 공백, 사랑과 분노, 고통과 그리움의 모든 감정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강타했다. 그는 더 이상 알렉스 강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민혁아.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강민혁과 마주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정함과는 차원이 다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강민혁은 태준의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다. 저 눈빛은 기억을 잃은 꼭두각시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자의, 복수를 갈망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네, 네가 어떻게, 내 덕분에, 네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덕분에 모든 것을 기억해냈으니까. 태준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는 민혁의 손목을 꺾어 명패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그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다. 비명과 함께 나가떨어진 민혁은 출동한 경찰과 경호원들에게 즉시 제압되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태준의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했다. 그는 돌아서서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아,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안도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돌아와 주어서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태준 씨. 두 사람은 모든 소음이 사라진 세상의 중심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뜨겁게 서로를 안았다. 강민혁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기억과 함께, 되찾은 사랑과 함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아수라장은 강민혁의 비명과 함께 막을 내렸다. 경찰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 나가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강태준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묻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강태준은 피가 흐르는 팔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서연을 자신의 품 안에 단단히 감싸고 기자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CEO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은 왕의 위엄과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는 기사의 결의가 함께 번뜩였다. 저는 알렉스 강이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여러분이 죽었다고 믿었던 SJ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강태준입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장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오늘 이후로 SJ그룹은 과거의 모든 부패를 청산하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강민혁은 살인미수, 횡령, 배임 등 수십 가지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비호 아래 회사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동조자들 역시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SJ그룹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강태준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회장직에 취임했다. 그는 알렉스 강 시절의 냉철한 판단력과 본래 강태준이 가지고 있던 따뜻한 리더십을 결합하여 회사를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언자이자 아내인 한서연이 함께했다. 서연 역시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다. S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파트너 회사로서 그녀의 재능은 이전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성공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일이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 첫 데이트를 했던 작은 레스토랑, 그리고 그가 프로포즈했던 한강의 야경이 보이는 벤치까지. 함께 발자국을 되짚어 나갈 때마다 태준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고 완전해졌다. 그는 서연과의 사소한 약속 하나하나,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그는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사랑을 잠시 멈추게 했을 뿐 결코 지울 수는 없었다. 오히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만난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애틋하고 견고해졌다. 어느 따스한 봄날, 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한적한 언덕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들의 오랜 꿈이었던 보랏빛 라벤더가 바람을 따라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며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 결혼식 다시 하자. 태준이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3년 전 그녀가 되찾아 주었던 바로 그 반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가짜 결혼 말고, 세상 사람들 보라고 하는 쇼도 말고, 오직 당신과 나, 우리 둘만을 위한 진짜 결혼식. 서연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라벤더 언덕 위
하얀 아치 하나만을 세워놓고 박 이사를 비롯한 몇몇 소중한 사람들만이 참석한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서연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사랑을 맹세했다. 나의 세상, 나의 전부인 한서연. 당신을 잃었던 3년은 내게 영원한 어둠이었어. 이제 다시는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소. 내 모든 기억과 내 남은 모든 시간을 바쳐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서연 역시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나의 운명, 나의 기적인 강태준 씨.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했듯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라벤더 향기 속에서 서로의 입술에 영원을 약속하는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맹세였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라벤더 언덕 위에는 동화처럼 아름다운 하얀 집이 들어섰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집 앞 정원에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더 높이요. 작은 여자아이가 태준의 목마를 타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흔들 의자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어느덧 사랑스러운 듀레인을 그리고 있었다. 태준은 딸을 안아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딸의 뺨에 뽀뽀하고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잔인했던 운명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다. 기억을 잃은 CEO와 그를 되찾은 아내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고 오늘보다 더 행복할 내일의 시작일 뿐이었다. 보랏빛 노을 속에서 세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영원히 계속될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가고 있었다.